경기대학교 빅데이터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쪽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다가 경기대학교에 와서 빅데이터 센터와 창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네요. 이거 강연 너무 거창한데 다행인 건 한 1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김동규 교수께서 많이 좀 할애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너무나도 지금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갈팡질팡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해봤어요.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생존의 의미가 뭐냐, 지금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타겟 아세요? 타겟? 그 미국에 가면 이제 월마트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체인 스토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분위기 있고 그런 괜찮은 좀 타겟인데 그곳에 이제 하루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버지가 쳐들어갔어요. 타겟을 가서 그 점장한테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메시지라든가 정보들을 편지를 보내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이제 매니저가 다 뒤져보더니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80%에서 90% 되는데요. 그게 무슨 근거로? 그랬더니 타겟에서 그 딸이 사간 로션 품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임신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로션들, 그 필요한 그 냄새 맡는 로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사가고 그 다음에 마치 임신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만 딱딱딱 골라서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타겟에서는 자동적으로 나간 품목이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는 이러한 품목들을 추천합니다라는 메시지와 메일이 나갔던 겁니다. 그걸 받아본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청소년인데 임신을 했다고 하느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지금 무엇을 하고 하는 것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보는 이미 미국에 있는 실리콘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유타주에 있는 그 데이터 뱅크 서버에 차곡차곡 하나씩 저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사귄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찍은 여자 사진, 여자 친구하고 같이 찍은 아날로그 사진도 아마도 실리콘밸리 쪽이나 아니면 유타에 있는 서버에 하나씩 저장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지 안 찾고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를 뿐인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640kB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 개개인들의 다 정보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택도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페이지를 했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 하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1차, 2차, 3차도 잘 모르겠는데 4차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기업이나 조직의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의 관점에서는 노동력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1차 혁명, 증기, 2차 전기, 3차 컴퓨터, 4차 데이터와 시스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노동력과 생산성이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기틀 하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시작된 것이 1차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하면서 나타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왜 이러한 1차, 2차, 3차, 4차가 나타나게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니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이 사회 구성체, 조직체에 의해서 1차, 2차, 3차라는 명분하에서 어떤 생산성과 노동력을 가미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인간의 니즈와 욕구고,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적 굴레를 살펴보시면 철기, 청동기, 그 다음에 총,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구와 니즈에서 출발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고, 이런 것들이 생활 양식과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 지금 시대의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이제 그렇다면, 아니 인간의 욕구, 그 다음에 니즈는 다 알겠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면은 최근에 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많이 급부상이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컴퓨팅 파워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딱 그겁니다. 컴퓨팅 파워가. 옛날에는 애플이 처음에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를 냈을 때는 640KB, 즉 플로피 디스켓으로 할 수 있는 게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 바이오리듬 짜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 당시 최초에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엄청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워 시스템 내지는 컴퓨팅 파워들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컴퓨팅 파워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양자 역학을 이용한 컴퓨터 파워 시스템들이 조만간에 도래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양자 역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자가 있고 핵이 있는데 이 불균형에 의해서 파워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컴퓨팅에 적용이 되면 속도 자체는 거의, 지금까지는 속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속도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사이언스 그 컴퓨터 공학부가 알고리즘 막 짰어요. 짜서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 쫙 올려서 이거 분석을 해줘.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되면 뒤에 답변을 받습니다.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알고리즘은. 하지만 양자 역학에 의한 컴퓨팅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들 노트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 내에서 따다닥 알고리즘 치면 알고리즘도 직접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레고 블록처럼 하나, 둘, 셋 쌓기만 하면, 누르면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돼서 뚝 누르면 5분도 안 되는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발이 될 거고, 그런 발전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3차 산업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직장에서 쓰고 있는 3차 산업시대의 컴퓨팅 파워는 이렇습니다. 다시 스트리밍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구조화되고 컨트롤 될 수 있는 데이터, 이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라든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호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라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중앙에서 아니면 디센트럴라이즈 되거나 센트럴라이즈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용량도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최근에 요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CPU 중에서 보면은 직렬이 있습니다. 지금 인텔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병렬식의 컴퓨팅 파워, CPU가 아니라 GPU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픽 파워 유사해가지고, 왜 GPU를 쓰냐면 그게 병렬식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CPU는 일렬로 계산하기 위해서 차례로 쭉 연결됩니다. 근데 GPU는 만약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으면 이 모나리자 그림을 한 방에 빵 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을 합니다. 그러한 기법들이 최근에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푸는데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을 GPU, 그래픽 쪽에 파워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컴퓨팅 파워와 인간의 니즈가 결합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서 데이터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구글 프로세스를 보면은 페타바이트입니다. 페타바이트와 640kb의 비교를 하시자면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모래 혹시 바다 해안에 있는 모래를 보시면은 그 모래 하나하나를 640kb면 전 세계에 있는 모래가 페타바이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제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모든 것들이 위치 추적의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고 여러분들은 구글과 애플의 그쪽 서버에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내는 과연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들, 데이터들이 그렇게 있다는데 그럼 국내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는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5년 전부터 UC 버클리서부터해서 미시간 몇 군데에서부터 몇백만 불을 주고 그 학과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과를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통계학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뿐만이 아니라 컴퓨팅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메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메인이라는 거는 직장에 대한 어떤 필드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없고서는 이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국내에서는 있다 없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과를 최근에 5년 전서부터 해외라고 해봤자 미국에서 기껏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부터 진행되고 앞으로 5년 뒤에 그 이후에서나 조금씩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고 AI 알고리즘을 써서 해보고자 하지만 그리고 안전프로 여러분들 이쪽 관련된 업무를 하시겠지만 싱크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싱크홀 국내에서 드론으로 다 찍어서 그 크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진을 다 찍어서 어디에 언제쯤 이 싱크홀이 좀 더 싱크가 그 균열된 게 크랙이 더 싱크홀로 발전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에 있어서의 그 싱크홀을 보는데 이제 국내에서 시작 단계고 산사태 케이스도 이제 시작 단계고 모든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의 최종적인 규결점은 예측, 프리딕트, 즉 점쟁이가 돼야 되거든요. 점쟁이를 위해서 사실은 이 산업에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대학교 빅데이터 센터도 배달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안전과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그리고 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좀 어려우셨나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좀 복잡한 그림인데 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냥 딴 거 아닙니다. 보통 지금 이거 다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블록체인, 자율주행, 웨어러블 이건 하나의 어떤 현상을 딱 찍어서 나타내는 도장 찍어서 나타내는 현상의 기술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걸 받쳐주고 요 핵심에는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AI와 통계학과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프로세싱들이 존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되고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 개념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책자를 보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제 얘기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느냐 뭐 보니까 찾아보니까 좋은 동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일자리 4.0 시대 인간의 자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4.0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여기 막 출근을 앞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장인 지훈 씨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훈 씨의 업무는 그의 단골 카페를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업무가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이젠 새로운 것을 만들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입니다. 일을 하며 실시간 저장도 필수. 온라인 업무에서 데이터는 곧 나의 분신입니다. 그렇다면 지훈 씨가 일하는 회사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프로젝트 기업입니다. 프로젝트 기업이란 기획에 맞춰 모임과 해체가 자유로운 기업 형태를 말하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의 공급과 고용이 가능해지고 업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프리 에이전트입니다. 평생 직업 역량이 필요한 시대. 프로젝트 기반 기업이 늘어나고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이 중요해지면서 프리 에이전트가 각광받게 된 것이죠. 그럼 일자리 4.0 시대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일에서 인간다운 가치 찾기. 둘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과 신기술의 흐름 찾기. 셋째, 직장이 아닌 자신만의 업을 찾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하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을 나의 흥미, 나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지훈 씨가 이걸 다 끝낸 모양입니다. 지훈 씨, 데이터 저장을 하셨나요? 일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지훈 씨는 퇴근. 우리도 다음 얘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잠시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은 내용인데요. 마지막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험 보는 기대는 필요 없다. 어느 시대에서나 인재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문가들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손꼽습니다. 이것을 모두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을 협력하는 괴짜라고 부르는데요. 이 협력하는 괴짜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새로운 교육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팀을 이루는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를 다루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19세기 방식이다. 이제는 수업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완전히 다른 교육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드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 DJI의 창업자 왕타오인데요. 그는 대표적인 메이커 출신 기업인입니다. 메이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연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과 공유는 물론 수익을 내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지금도 외국의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제2의 왕타오를 꿈꾸며 자신의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 쌓기와 정답 암기에 바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메이커가 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어머님, 아버님 또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초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이모작 교육을 넘어 N모작 교육 수요를 창출한다고 말합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맞춰 중장년층 또한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나에게 꼭 맞는 교육을 받고 그동안의 직업 경험을 살려 사회에 필요한 직무를 새로 발견해야 하죠. 결국 세 사람 모두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배움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내년 1월달부터는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데이터 그 스토어가 생성이 될 겁니다. 10개 플랫폼,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플랫폼에 한 80여 개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기대학교 빅데이터 센터도 하나고요. 모든 각종의 유통, 금융, 통신, 아주 전 세계를 망라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데이터는 순전한 가비질 뿐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배달 기사들의 위치 추적, 배달 기사분들이 5초마다 움직일 때 그 위치 추적되는 위성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어요. 어느 상점에서 어느 집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창의성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 교육과 미국 실리콘에 있는 교육은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을 접근하는데 우리는 아이템이라든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게 시장과 인간의 니즈와 욕구들을 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창의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데이터는 어느 순간이건 어떤 상황이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돈만 있다라면 아니면 돈이 없어도 하지만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융복합화 시켜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지 그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창의성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프로젝트 기업의 기반이 되는 거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지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각 도메인 전문가입니다. 도메인 전문가면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4가지 조건 중에 일부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C++이나 자바를 하셨다면 파이썬이나 아니면 R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통계학 여러분들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무엇을 했을 겁니다. 그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 RSQ 정도만 아셔도 통계는 전문가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됐으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나타내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지금부터라도 같이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4차 산업 생존의 의미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이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캐시오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메이저리그 팀을 리그 최고기록 20연속으로 이끌고 금융 투자를 도와줘 수억 달러를 벌어다주고 내게 딱 맞는 연인마저 추천해주는 그것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수학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에 정확하고 공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고 추천해주는 영화를 즐겁게 시청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출근했더니 상사가 해고 통지를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직원 평가 알고리즘에서 내가 퇴출 1순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나름 일도 잘해왔고 동료들도 잘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앞이 만박해집니다. 평가 기준을 물어봤더니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사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그저 컴퓨터가 객관적으로 산출한 결과라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옵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책 대량살상 수학 보기는 우리가 찬양했던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미 세상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인간의 편견과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수학 박사이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저자 캐시 오닐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악용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수학가와 통계학자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같이 중립적이어야 할 개발자는 인종, 재산, 성격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잘못된 알고리즘을 대량 살상 수학 무기라 칭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공정하지 않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에 얼마큼의 가중치를 줄지에 따라 사람의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예시를 살펴보죠. 미국 워싱턴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세르 와이사키는 하루아침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워싱턴 교육당국이 만든 알고리즘에서 하위 5%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동료 교사는 와이사키를 최고의 교사로 뽑았지만 끝내 그녀는 하위 5%의 다른 205명과 함께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평가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복잡하다고 변명하면서요. 사실은 외부 프로그래머와 통계 전문가에게 자세한 거 맡겼기에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저자가 알고리즘을 뜯어보았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시험 점수 격차였죠. 학생의 집안 환경, 학생의 만족도와 같은 기준은 없었습니다. 표본은 교사가 그에 담당한 25명에서 30명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당국은 알고리즘의 평가가 공정하다며 무시했습니다. 와이사키는 결국 교장과 동료의 추천을 받아 더 좋은 부자 사립학교에 취직했습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을까요? 선생님의 일은 공립학교 아이들이지 않았을까요? 더 무서운 예시들이 수두룩합니다. 알고리즘이 차별을 강화합니다. 미국에는 범죄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재범 확률을 고려합니다. 재범 위험성 모형이라 합니다. 그 알고리즘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어떤 동네에 사는가, 친척 중에 범죄자가 있는가. 이런 통계는 상관성이 있을지라도 이를 묻는 건 차별입니다. 형량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는 곳, 즉 가난함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기업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클릭했고 무엇을 검색했는지에 따라 우리를 분류합니다. 우리를 카테고리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작은 신이 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한다면 미국 인터넷 영리대학은 당신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자극적인 멘트로 약점을 공략해 자신의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계속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 외로도 알고리즘은 대학 입학생을 걸러낼 때,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인적성 검사를 할 때 우리를 평가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수학과 데이터는 같이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순간 인간의 편견이 들어갑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어떤 기준으로 가공할지 인간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기반이다, 빅데이터다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리즘 그 속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차별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이 책, 대량 살상 수학 무기는 미국에서 엄청 큰 찬사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데이터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인상적인 책의 문장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사시게 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적성이 다 노출이 되게 될 텐데요. 조금이나마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어떤 좀 관심이 있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니즈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세이프티하게, 그다음에 시크릿이 있는 그런 상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